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최근 동북아의 변화의 기운이 확연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어렵지만 진전이 보이는 듯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결국 근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도적 문제나 일회성 행사의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교훈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한반도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산가족 상봉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며칠 앞두고선 돌아가신 일도 있고 해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연기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었는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21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이 북한의 이제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자신들의 원칙적인 이 대북 정책으로 이 성사했다라는 자화자찬을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계속 이 돈줄을 운운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제대회 운영에 대한 변화를 운운한 점, 그리고 흡수 통일을 주장하면서 전쟁 연습과 이 무력 증강을 광분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석기 의원 관련한 내란 음모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점들 이유로 들어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관진 문제의 입이죠. 문제의 문제적 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개성 관련해서도 인질 운운해갖고 개성을 갑자기 폐쇄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그래서 15일날 국방정책 설명회였는데요. 네. 북한이 국내의 종북 세력과 연계해서 사이버전, 미디어, 테러,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이 4세대 전쟁을 획책할 거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파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네. 근데 저는 이 4세대 전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문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건 뭐가 있었냐면,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경단을 제기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적화 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지금 대화에 응하는 것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정부가 하고 있는 것 또한 통일 전술에 놀아나고 있는 걸로까지 몰아가면서 비하해 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북한에 대한 대결 의식이 진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이 심각한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관련한 이런 모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문제냐면, 북에서 이제 이거를 공식 입장으로 만약 이제 북 주민들에게 나가게 되면 네. 북 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사실 이제 남북 대화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남북 관계를 악의적으로 파탄내려는 움직임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명백하게 저는 이것은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말의 남북 대화라도 파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만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일본 언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퇴폐적인 어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언론에서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파탄 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야지 보여지는 기사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6.27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좀 보면은 이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결정적으로 왜 파탄 났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간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거를 가지고 이 거래나 흥정을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이제 비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추측해 보건데, 금강산 관광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강한 입장이 또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뭐 현급이 유입되는 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도 그 상봉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또 그 네. 상봉 비용에 대한 논란을 키우면서 통일부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파탄내는데 저는 주축을 담당했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이산가족 상봉이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에서 그 거래와 흥정의 그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바꿀 수 있는 카드는 북에서 뭐였는가. 근데 이걸 남쪽이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가 이런 걸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산가족이 이게 파탄 나고 나서 남쪽에서 가장 빠른 대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강산 관광이랑 연계 절대 안 된다. 네. 이거 분리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남쪽에서는 계속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북이 내밀고 있는 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강산 관광만큼은 절대로 개성처럼 재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되게 네,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사진을 한 장 만들고 싶은 거죠. 네네. 그 이제 상봉하시는 이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이제 마치 자신의 정치적 성과처럼 딱 네. 가져오고 싶어하는 거고 금강산 관광은 사실 이제 이거 관광을 하게 되면 이 남쪽 국민과 북한의 국민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서로 이제 교류도 되고 민간 교류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싶고 이 정부 외에 다른 통로를 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바란다면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 초입에 면회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면회소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 지어져서 지금 이게 쌍둥이 빌딩처럼 올라가고 전부 완공이 돼 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 빈 건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사실 이 면회소를 수시로 상시로 이용하면서 이곳에서 금강산 관광을 같이 하면서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꼭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아니라도 이 면회소를 이용해서 신청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가능해요. 정말 이산가족 상봉을 바란다면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못 한다는 거죠. 왜? 창구 단일화를 관광 사업에 강요할 수가 없어요. 관광 사업을 민영 사업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이미 금강산 관광 다녀온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는 이런 사태를 또 맞을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죠. 네, 100만 명의 RO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00만 명이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의심과 색안경. 지금도 그렇잖아요. 금강산에서 뭐 남북 회담했던 사람들 전부 지금 국가보안법 불러갖고 새삼스럽게 공개적 행사, 공식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간첩 다루는 것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되면서 혹시라도 면회소를 들락날락하다가 이산가족들도 다 간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태생적 공포감이죠. 저는 과대망상증 네네. 아주 중증이죠. 그럼요. 근데 100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안보가 지금보다 훨씬 불안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남쪽의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도 이걸 좀 크게 다뤘던 것 같아요. 미국의 당국자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네. 이게 막 뉴스로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남쪽의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네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아마 똑같은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3일 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에 문턱을 넘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이 그냥 북한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취지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이란과 이제 비교하면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공식 당국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게 이제 상당히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곧바로
다시 부인을 하게 했습니다. 북한을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다시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과거에서도 그런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힐러리 클린턴도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인정은 하긴 했지만은 핵보유국이다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이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사실이었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핵은 보유했지만 핵실험도 마쳤고 핵을 이미 핵무기를 수개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핵 보유국은 아니다. 네. 근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호부호영할 수 없는 홍길동에게 많이 홍길동. 비유하기도 하는데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 보유 외에 뭔가 다른 능력이 더 검증될 게 있나요?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뭐 이러면 보통 이제 유엔 안보리 성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네.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여기도 사실 이제 공식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 그냥 NPT 체제 밖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핵보유국의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핵을 가지고 불의의 시간에 임의대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나라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는 지금 손에 꼽을 수 있는 5개국, 예. 핵 독점 국가, 네. 소위 말하는 이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보유국의 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조바심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얘기도 저는 의미심장했었지만 벤 로즈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서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을 했다고 네.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보다 거의 동시에 같은 날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또 미국의 전문가가 북의 그 원심 분리기 핵심 부품 관련한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슈아 폴라 과학응용국제협회 연구원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 핵심 부품 6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네. 언급한 게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6불화 우라늄, 뭐 머레이진 강철, 그다음에 뭐 주파수 인버터, 진공 펌프기, 링 마그넷, 뭐 아무튼 이런 네. 우라늄의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2003년부터는 사실 이제 북한이 예전에는 수입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수입이 거의 줄어들었고,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완전히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완전 눈앞이 깜깜해진 소식이나 다름이 없고 정말 유엔 안보리의 위상에 땅에 떨어지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의미는 또 뭐냐면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죠. 결의안을 내면서 경제 제재를 해오고 무역을 통제하고 금융 거래를 통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막 흑연 감속로에서 뭐 흰연기가 나왔다. 뭐 경수로를 다시 재가동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플루토늄이 추출돼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이 고농축 우라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플루토늄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정도의 이제 단계로 들어서 버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국자 벤 로스의 말이나 폴락의 말 두 개를 다 복원되는 실제 핵을 보유한 북을 인정한 선에서 대북 정책을 다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까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제재와 통제가 통하지 않았고 실제로 핵을 보유했고 앞으로도 무한정 보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전문가 층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한국은 이 둘의 얘기를 다 부정을 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뭐 많은 가능성이 하나다. 뭐 그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러하고 그럼 실제로 이 동북아에서
북미를 둘러싸고 뭐 지금 육자회담 이야기도 막 얘기 나오고요. 반민 반관 회의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움직임, 당국자들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이제 18일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다오이 다이 국빈관에서 육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토론회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육자회담과 비슷한 성격의 참가 인원도 한 7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국가당 8명에서 10명 정도 참가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 뭐 민간인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회담을 성사를 시킨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그 메시지들을 보면 중국은 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나 이제 주요 정부 관리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하면서 육자회담을 조기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이 빨리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에서도 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아니면 이용호 부상 등 이 실제 실세들이 다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이 북의 유운이고 이걸 반드시 관철하는 게 지금 북한의 정책적 목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육자회담을 전제 조건 없이 즉각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한미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의 뭐 한국은 그래도 중국의 눈치를 좀 봐서 그런지 국장급 보냈더라고요. 네. 외교부의 북핵 국장을 보내고 나머지 이제 미국과 일본은 서기관급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뭐 세 나라가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비슷합니다. 북한이 먼저 선핵 폐기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229 합의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229에 담긴 뭐 이 선핵 폐기, 그다음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뭐 IAEA 사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뭐 케네스 베를 석방해라, 그다음에 흑영 감속로 이 가동을 중단해라, 이제 이런 먼저 북한이 선 조치를 해야지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제 9월달에 북미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펴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킹의 방북을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 북미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가 아닌 이상 지금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대화를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회의뿐만 아니라요. 베를린에서 북미가 만났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번에는 제네바에서 한번 만났죠. 네. 그래,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교수하고 안명훈 이 외무성 미국 부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베를린에서 이번에 근데 좀 그때보다 더 급이 높아졌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납니다. 네. 보즈워스인데요. 보즈워스 예전에 한국 그 미국 대사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육자회담.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하고 2009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네. 이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외교관인데요. 대화를 하고 관계를 다시 좀 전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하고 리용호 이제 북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뭐 구체적 내용이 나온 건 없는데요. 뭐 육자회담 재개 관련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아마 이 육자회담 이 10주년 국제 토론회에서 한번 다시 이제 최종 입장들을 확인을 하고 향후에 이제 10월달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최종 뭐 입장과 조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10월, 11월, 12월 올해가 남아 있는 건 이런 정도인데, 뭐 한국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금강산 문제까지 사실 뭐 남북 관계는 약간
지연 말단이에요. 동북아 큰 흐름에서 네, 보면 그렇죠. 결국은 줄기는 지금은 이제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큰 줄기고 이 지연 말단이긴 하지만 이 지연 말단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가에 따라서 전체를 또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에 저는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약 순조롭게 되고 한국 정부 너무너무 하기 싫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정국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10월 달에도 금강산 재개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북미 대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완전히 미국이 망신을 당하고 대화에 임하든 건가 아니면 그냥 대화에 임한 건가 요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 지금 선택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네. 10월 위기설 그래서 이제 북이 뭐 중국을 통해서 9월 달 안에 이걸 결판 짓겠다. 그 안에 대화를 주선해 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10월에 이런 대화 국면이 순조롭게 열리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제 그 전초가 뭐 이제 영변 핵 원자로 재가동이나 뭐 아니면 뭐 로켓 뭐 실험이나 이런 거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있는데요. 실제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더 지금 상황을 방관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네. 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네. 빨리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한국. 네. 국민 복지는 줄였어요. 돈이 없었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반드시 하겠다고 반드시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고 그럼 뭐 지키지 않은 건 공약이 아니다라는 둥 다 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했던 어르신들한테 주기로 했던 연금을 탕감을 했죠. 네. 탕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데 딴 데다 쓸 돈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국방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재정이 바닥난 상태인데 이 미국 국방비를 지금 한국이 충당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이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17일이면 연방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 한도가 다 소진된다. 이제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다는 거죠. 네. 곧 이제 국가 채무 불이행, 네. 파산,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제 지금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이 한계에 지금 다다랐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제 시퀘스터가 적용돼서 국방비가 그 중에 한 50% 정도 감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국방비는 결국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군수 산업체로 나가겠잖아요.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데 이런 데가 이제 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지금 이 돈을 메꿀 건가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요. 이러고 그래서 저요, 지금 이런 데 있지 이제 이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지 않았나 네. 좀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이제 FX 사업을 이제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간에 뭐 계속 뭐 검토했던 F-15SE를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부결시키고 F-35 록히드 마틴사에 선정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가 선정돼야 된다고 이제 거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현재 8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돈이면 거의 뭐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은 뭐 주고도 훨씬 남는 돈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말에 첫 케이크를 국방부 장관이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조 원 가까이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는 한 8,6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의 입장이 뭐 이번 첫 케이크 국방장관이 왔다 가면은 아마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방 무기상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인식이 많이 되죠. 왜냐면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수조 원의 돈가방을 챙겨가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싸들고 갈지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디폴트 상태까지 간다라고 사실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한국이 겪었던 IMF나 이런 거 뺨 치는 거죠. 네,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잖아요. 네, 네.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그 부족분을 지금 한국이 발벗고 나서서 이 국민들의 반발, 그 공약까지 못 지켜가면서 한국이 지금 메꿔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주국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건데요. 김을동 씨 뭐 진보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인데 이 김을동 씨가 북의 지하 광물 자원이 7천조의 가치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22배의 지하 자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럼 전문가 중에서는 뭐 1경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노인분들이 국고가 바닥나서 부족해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조차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 상태인 미국에게 한국이 계속 국방비를 퍼주고 노인 복지를 줄여가면서 국민의 복지를 줄여가면서 미국에게 퍼주는 것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에 남과 북이 협력해서 실제 그 남북 민족의 복지도 살리고 경제 회생도 할 것인가 저는 답은 너무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쪽에 퍼줄 것이 아니라 로키드 마틴사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경협 재개하고 남과 북이 오가면서 공동 번영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해야지 될 것 같고요. 자, 주말에도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이 27일 금요일인데요. 28일 토요일 날 촛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예, 연휴여서 또 지난주에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양심이 막 자극을 받고 있으실 텐데요. 28일 토요일 7시 청계광장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촛불 있고요. 촛불 끝나고 8시부터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명작 다큐 이것을 공개 상영한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또 역사의 진실의 한 장면이죠. 역사적 진실의 한 장면 같이 마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